네, 뉴스룸 뒤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인구 절벽,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 세계에서 도시국가를 빼고는 가장 낮습니다. 문제점 그리고 이유는 뭔지 좀 짚어볼 텐데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황 교수님은 한국인구학회 부회장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나중에 소개하고 영어 상품권을 2장씩 보내드리는 두 팀을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 0.78명. 이 의미를 잠깐만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통계청이 오늘 통계 동태과장이 예.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마치 기말고사 성적표를 봤듯이 예. 우리도 긴장을 했습니다. 그 잠정 합계로는 0.77 정도 나왔고 보통 이제 최종으로 할 때는 이제 저 자료를 보정하고 늦게 혼인 신고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추려서 행정 자료를 보존해서 하는데 0.12%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0.8 정도까지 올라가길 빌었는데 결국 0.78에서 공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충격적이고요. 예. 그리고 인구학을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칠판 이렇게 하면 화면에 잘 나올까요? 예. 칠판을 며칠간 좀 안 썼더니 저희 담당 PD가 실컷 그리는데 왜 애썼는데 왜 안 쓰냐고 그래서 여기 잘 그리셨는데요. 예. 이 친구가 그냥 이거에 아주 목표로 삼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예. 김 PD인데요. 여기 합계 출산율 되는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2012년에는 우리가 1.3명이 돼서 근데 21년에 0.81명. 사실 인구의 반이 우리나라 반이 남성 여성인데 이 여성이 0.8명 정도를 낳으면 사실 인구는 계속 급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2명이 있어야 어느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대체율은 2.1입니다. 이제 2.1이 돼야 되는데 뒤 우수리는 혹시 이제 먼저 결혼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혼인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숫자를 해가지고 원래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을 넣으면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 그거를 약간 쿠션을 둬서 2.1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0.78명 이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근데 사실 도시 국가잖아요. 뭐 도시 국가라 해도 뭐 그렇게 차이를 둘 건 없습니다. 따로 이런 거죠. 사실은 도시 국가라고 하면 한국의 수도권 정도를 떼놓고 보면 비교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수도권의 출산율이 서울이 이제 0.6 이하로 내려갔고 경기까지 보면 0.7 수준이니까 뭐 도시국가의 0.89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예. 지금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칠판에 보면 계속 낮아집니다. 2013, 14년에 잠깐 반짝 올랐다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낮아지는 걸까요? 이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0.8에서 반등하길 바랬는데 통계청의 인구 추계 팀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위, 중위, 하위, 저위 수준의 우리가 인구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학자들하고 통계청하고 인구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0.70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인구 추계라는 건 시계열이거든요. 시간적인 그 곡선을 간단하게 길게 늘려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0.7 정도에서 반등하고 그게 2024년, 5년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인구가 다소 반등해가지고 2014년도 수준 되는 1.2 정도로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2030년 초반이죠. 예. 다시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자나 이제 학자들도
어떤 기대 부분이 추계에 반영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위, 중위, 저위를 보는데 저위로 따지면 우리가 0.5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0.5 정도 되면은 이런 곡선이 아니고 아주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곡선이 되거든요. 그게 10년 이상 가버리면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숫자가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15년, 전체 20... 인구가 줄면 여성도 따라서 줄고 합계 출산율도 나오는데 여성도 낮고 숫자가 줄고 그러면은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렇죠. 0.78보다 더 무서운 우리한테 이제 공포스러운 숫자가 출생아 숫자죠. 예. 출생아 숫자는. 그래서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싶은 게 여성이 출생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출생아 숫자는 반등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해 2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 기억한 건 아니고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제 동갑이 약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렇죠.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만 그러냐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뭐 일본도 1960년대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다 60년대 한 우리 인구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은데 예. 그때도 200만 대가 깨져서 뭐 최근에는 그게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 3배 한 60만 70만 정도 됐으니까 뭐 거기도 우리랑 그 반의 반분 3분의 1 정도 수준이 떨어지는 건 비슷한데요. 예. 문제는 출생아 수가 적으면 벌써 유치원이 통폐합되고 망하고 있죠. 예. 이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중에 학생을 못 받은 초등학교 1학년 146개나 됩니다 원래.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계속 이제 인구가 점차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서 그 효과가 점점 위로 가는 거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를 한 7년만 나중에 낳지 그랬냐. 예.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가면 대학에 들어갈 걱정을 안 하는데 왜 날 미리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너 46에 낳았어. 예. 46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빠 기다려야 돼. 널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46세 지금 뭐,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제가 아빠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예. 아내를 많이 졸랐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또 인구학회 부회장이신데 아이 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제가 인구학회 이사는 한 10여 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나이가 없었거든요. 선배 인구학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대학 교수고 인구학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냐. 그래서 아내가 안 낳아줍니다. 예. 우리가 인구 출산은 중요하지만 양성평등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권리니까 또. 저는 권리가 아니고 아내의 예, 권리죠. 그렇죠. 네. 저는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죠. 애국심의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옆으로 샜는데 나 인구학회 부회장이니까 그런 어깨가 무거운 책무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얘기를 조금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을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전 세계 중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빼고는 가장 낮고 그럼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합계 출산율이 낮을까를 한번 짚어보고 그 뒤에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사회가 발전한 거죠. 사회가 발전해서 여성들한테 교육 기회를 줬죠. 예. 여성들이 교육 기회를 주니까 과거에는 교육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취업이나 그런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 혼인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여성들의 이제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기도 하지만 커리어 패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보상 그리고 이제 열망이 들어가면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산과 이제 혼인과 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적인 문화가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죠.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이나 경력 단절이 아니고 예.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것도 여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부모들하고 그 제사라든가 전통적인 그 가족주의의 그런 관습도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여자들이
사실 견디가 어렵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취업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 데서 아이까지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졌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면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출산율을 보면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첫 아이 숫자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서 점점 둘째 아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 숫자가 더 많은 걸로 반전이 되면서 출산율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둘째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학적으로 둘째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을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자들이 왜 둘째 아이를 안 낳느냐? 예. 결혼한 사람들이 기혼 여성들이 일을 하건 안 하건 아이를 낳는 거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는 그 출산율에 안에 부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 같지만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그래서 1.2 정도 됩니다. 우리 희망은 사실 그거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이든 사회적인 압박이든 가족의 권유든 간에 그거는 먹히지가 않고요. 예. 이미 혼인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출산한 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어떻게 사회적인 가치, 양성평등, 가족주의 이런 거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아이를 낳고 키웁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책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한 사람은 어떤 소득이나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갖춰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둘째 아이를 낳는 거를 꺼려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출산율 문제는 우리가 단초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늦게 출산을 해서 둘째 아이를 낳는 게 아내의 생물학적으로 저는 큰 문제가 예. 없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그래서 못 낳고 거기다가 노산이기 때문에 출산 우울증이 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뭐 했냐? 뭐 하는 만큼 했어요. 근데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 제대로 건사를 못하고 돌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박 기자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둘입니다. 그러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인한테 이번 주 잘하셨다는 들어서 거예요. 처음 들어본 칭찬인데. 예.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게 하는 건 부인의 예. 여성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희생이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 가까운 제 주변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인데 예. 첫째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아내가 그때까지는 일을 했었는데 그럼 아내가 일할 때는 아이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도 들어갑니다. 맡기면은 봐줄 분도 필요하고. 예. 근데 둘째 아이를 갖는 순간 이렇게 맡기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서 또 이거 다 나가니까 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만뒀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 희생이 있는 거죠. 칭찬한 거 취소할까요? 아니 이제 아내가 이 희생을 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하신 거죠. 예? 아내가 이제 박 일을 기자님은 희생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저는 가구당 소득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을 희생을 했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약간 있는데 어쨌든 더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죠. 그건 아닌데 일단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부담은 갖고 있었죠. 예. 그건 명확히 다른 겁니다. 부담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열심히 일한 건 다른 건데.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둘을 그 뭐 저 주변에서 봐도 당연하더라고요. 둘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기는 정말 힘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사회나 또 직장에서 둘째 아이를 낳는 방법이 뭔지를 하면 사실 하나의 답은 없어요. 예. 케이스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고 직장마다 다른데 각자가 자기 숙제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JTBC에서는 직원들이 혼인하고 출산을 했을 때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각자 고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정부 부처에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이나 예. 그런 그 고용을 많이 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꼭 저희 학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아교육이라든가 그런 과가 있는 데는 병설, 부설,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걸 만들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상 200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계속 예.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냥 페널티 벌금만 물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로만 이제 출산율이 문제다, 국가가 문제다 이러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데, 여자분들이 첫째 아이에서 둘째 아이를 낳지 않을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약속을 해요. 아이를 키워주겠다, 나라에서 하겠다, 가족이 하겠다, 시부모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여자들이 다 독박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약속했는데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떠냐면 심리적으로 이게 정신보건 포인트,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하는데요. 산후우울증이 이미 중년으로 들어가는 이제 30대 후반에 출산이 많거든요. 예. 30대 후반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 생물학적으로 둘째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인터벌이 한 2년 정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2년 만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3년 정도 인터벌 줘야 되면 33, 4세 혼인을 하면 쌍봉이라서 허니문 베이비에서 그 해 낳거나 2년 뒤에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32, 33세 낳으면 첫 아이가 34 정도 되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6세 둘째나 36세, 7세 둘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미 몸이 말을 안 듣고 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거든요. 그 예. 다산 가구들 인터뷰를 해봐요. 그 해남이라 이런 데 이제 출산율이 한 3 가까이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출산한 부인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서 난 게 아니고 아이 낳아서 행복한 거 아니다. 아이는 고맙지만 아이 키우는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껌껌한 굴에서 예.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연명하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요.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에 낳아서 아이를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키워야 될 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뭐라도 심부름에다 시키고 잠깐 보고 자기는 뭐 물이라도 마실 텐데 완전히 아이를 놓고 다들 가버리면 그렇죠. 정말 껌껌한데 곰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 그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그 기혼 여성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결국은 첫 번째 남편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의 역할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 전체 정보를 비롯한 사회 역할이 있어야 사실은 되겠죠. 그런데 보육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낳았을 때 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비한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각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안 되는 게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들에 대한 각 이런 데서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기혼자들이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라는 걸로 둘째 아이를 갖는 게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또는 그것과 무관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건 또 왜 안 굉장히 그렇습니까? 좋은 포인트예요. 예.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예. 우리가 좀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 기혼 여성 둘째 아이 낳는 문제도 하나 있고 이것만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댓글에서 욕 먹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야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혼인율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고민해야 되는데 혼인율을 높이는 것과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타부시되는 게 이제 미혼모에 대한 예. 문제. 그러니까 결혼을 혼인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지극히 폐쇄적이고 일종의 이제 처벌적인 문화가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 아이를 낳는 거.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발달했잖아요. 서양은 청소년들이 첫 성경험 나이가 14세, 15세고 놀랍게도 한국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서베이한 결과를 봤는데 예. 충격적으로 이 데이터가 잘못됐냐 잘 됐냐는 거 떠나서 서양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교육으로 사회적인 억압으로 이제 누르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살에 사랑하든 30살에 40살에 사랑하든 10대에 사랑하든 사랑은 사랑이거든요. 그 문제를 너희들은 어리니까 앞으로 할 일이 예.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교육, 그다음에 이제 취업,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심해서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이 사회적인 중요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향 가치가 되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다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서 또 거기에서도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서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고 조그만 전셋집부터 집을 늘려서 나중에 아파트를 하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 코스를 원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게 가게 되면 아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경쟁에 대해서 이탈했나?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어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대도시 출산율이 낮고 중소지역 농어촌의 출산율이 높은 게 바로 경쟁에 대한 가치가 수도권을 벗어나면 좀 약하거든요. 이 경쟁이라는 게 이게 멜로스가 한 얘기인데요. 사회는 두 가지 디자이어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서바이벌한 경쟁, 생존의 욕구와 또 하나는 리프로덕션, 재생산, 출산의 욕구. 이 그 욕구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대도시 수도권은 경쟁이 강하기 때문에 생존의 욕구가 커지고요. 예. 생존은 당연히 출산율을 억누르는 그런 사회 심리적인 기제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나 살기도 바쁜데 이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 각 시도별 지난해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국은 0.78명인데 서울은 0.59명, 인천은 0.75명, 대도시가 다 낮습니다. 대구, 부산 다 낮고요. 세종시가 이제 1.12명인데 여기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좀 안정돼 있고 그래서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세종시에 이제 정규직이 남성의 정규직이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건 맞고요. 세종시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같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세종시로 남편을 따라온 무슨 여자 공무원도 있지만 남자 공무원을 따라온 가족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정도 되는 수준에서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이 일할 데가 없어요. 예.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것이 세종시의 특성인데 그것이 출산율을 올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더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막혀 있어요. 세종시는. 예. 그러니까 세종시의 출산율 1.2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끄러운 면도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데 그런 말도 많잖아요. 뭐 꼭 젊지 않아도 제 친구들도 그런 말 합니다. 젊으시잖아요. 젊죠. 예.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도 크고 경쟁도 과열돼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어서 그럼 난 망한 건가.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아직 안 했다거나 아이가 없다 그럴 때 이번 생에 내가 망한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애까지 낳아서 내 애도 망하게 할 거냐.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그 자살률과 비슷하게 삶의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살률은 자기가 생에서 힘든 것이 이제 반영되는 거고 출산율은 미래적인 가치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인구가 부족해서 여러 산업이나 교육적인 소비 시장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 조사에서도 뭐 한국 사회가 되게 행복하지 않다. 순서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삶의 질에서 얘기를 하면 또 옆으로 가는 거지만 한국의 삶의 질이 낮은 거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그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잘 살고 소득 수준도 높고 향유하는 게 많고 특히 물질적으로. 근데 왜 우리가 각박하게 되냐면 점점 우리의 그 씀씀이가 커지면서 우리가 벌어야 될 그다음에 이제 노후에 대비할 돈이 뭐 10억, 20억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중산층이 10억, 20억을 노후 자금을 만들어. 근데 그런 기대가 너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경제가 또 커지니까 앞서 말한 성장을 해 있으니까 과거에는 빈부격차가 이렇게 보였다고 해도 지금은 사실은 이 성장의 크기만큼 더 보일 수도 있고 일례로 젊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취직이 안 돼서 그러니까 뭐 하루에 시급 만 원이 안 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옛날부터 커졌기 때문에 그냥
불행해질 수 있는 요건들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출산율의 가장 큰 문제가 양성평등과 빈부격차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걸 따져보면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빈부격차가 물론 빈부격차 자체는 사회 악이고 잘못되고 시정돼야지만 별 이유 없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범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고스란히 청년들한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혼인을 기피하는 걸로 되는데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가요. 이건 이제 박정희 시대 발전주의 사회부터 근대화부터 시작된 건데 예.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해요. 경제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렇죠.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렇게 개인들도 자기 미래를 자꾸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전 안 해요.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십시오. 한국의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이제 언제 결혼할 거냐, 뭐 결혼을 할 거냐, 아이를 얼마나 낳을 거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럼 뭐 옛날보다 이제 결혼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는 게 여자들이 확연하게 이제 여학생들이 많아지는데 요즘 외국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who knows예요. 내가 언제 몇 살에 어떤 사람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데 예. 내가 어떻게 혼인을 결혼하고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계속 살지 아이를 낳을지 모르고 그 아이라는 것도 신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것이 내가 계획해서 되겠냐. 그렇죠. 계획을 할 수 있는 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뿐이라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을 갖고 있는 서양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일찍 계획을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자원, 소득과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대 가치관의 간격이 점점 커진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예.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혼인을 기피하는 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고 세상 살다 보니까 조금 막 살아도 막 산다는 건 이제 도덕적으로 뭐 막 사는 게 아니고 계획을 하지 않고 살아도 인생이 그래도 인생이 뭐가 나한테 올지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고 환상적인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살아봐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좀 더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 근데 그런 가치관이 안 퍼진 건 뭔가 우리가 이제 사실 밀집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친구가 또는 이른바 엄친아가 네. 엄친딸이 뭘 하는지 다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이 비교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조금씩 이제 강박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저는 저보다 잘 사는 친구들이랑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예, 그렇죠. 그 자꾸 보면 부러워지니까. 우리 사회학에서 재밌는 얘기인데 부러움과 시기심의 차이를 얼마 전에 발견했거든요. 예, 그 얼마 전에 발견했네. 예. 아셨습니까? 부러움과 시기심의 차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몰랐는데요. 예,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 맨날 그거니까 예. 부러움은 내가 가질 수 있고 가졌는데 남이 갖는 걸 부러움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러움은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갖는 게 부러움인데 시기심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어차피 날 때부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나쁜 감정이나 뭐 그런 거를 갖는 거를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시기심. 예. 근데 부러움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성장의 동기가 되고 내가 좀 더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시기심은 사실 그 큰 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날 때부터 못 사는 사람이 계속 못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남을 부러워하는 것도 나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동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성전에서 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제 아내가 마테라티를 그런 차 있잖아요. 좋은 차. 마세라티인가? 그 차를 갖는 게 꿈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저는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마세라티요. 그 2억 원이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네시스 쪽으로 협상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내 꿈인데 건들지 말래요. 나는 실현할 수 없는 꿈이라도 꿈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꿈이라든가 지향이라든가 뭐 경쟁심 같은 거를 자기 안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또는 나이 든 사람들도 기성세대들도 가져야 될 텐데 사회가 너무 사실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혹시 이거 여쭤보는 건데
방송 나오시면서 아내분에게 나 여기 출연한다라고 뉴스룸 뒤에 얘기하셨습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니 네. 그 염두에 두고 계속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아닙니다. 마음 놓고 얘기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예. 어쨌든 쭉 얘기를 지금 대책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뉴스룸 본 방송 중에 나왔던 댓글 먼저 저희가 좀 몇 개를 소개하고 관련해서 영화 상품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댕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애를 낳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이들 이야기를. 미쳤냐 해요. 몸만 가져 직장 못 가. 애 키우기 힘든데 왜 나와야 하냐 한다니까요. 의견 주셨고요. 예, 가장 사실 뭐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저출산에 이 문제가 되면 나라가 어렵게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을 안 만들고 개인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양이님 10억만 줘봐 바로 결혼해서 애 낳아줄게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수님께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들고 양육수당도 충분하게 더 주고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오진님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인구 감소 걱정을 하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진님의 이런 얘기에서는 일자리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이게 않습니까? 모순적이죠. 인구와 주는데 일자리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장기적으로는 경제 순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잡 매칭이죠. 일자리에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다지 좋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잡 세큐리티라고 그러죠. 그 일에 대한 안정성, 고용 안정성을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IMF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IMF 권고를 받으면서 이걸 잘못 해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임금이 아니고 그 일자리 고용 안정성은 예. IMF 권고를 받아들여도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고용의 비정규직만 많이 만들어서 뭐라 그러죠? 이제 고용의 탄력성만 올려놓고 그리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이 사실 좋은 일자리 사이에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 기준으로 보면 네. 좋지 않은 일자리 사이에서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가게를 꾸려서 누군가를 부양하겠다라는 그 꿈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김숙희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극복한 나라들의 경험을 배워보는 게 좋겠다. 개인에게 돈을 더 주는 것보다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라는 얘기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김숙희님 지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드리는 영화 상품권 2장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솔직한 느낌의 자댕님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몸만 가져 직장 못 가 키우기 힘들다. 가장 뭐 적나라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께 일단 영화 상품권 뉴스룸 본방송 중에서 의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뉴스룸 뒤에서 하는 것도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 미카엘님 부모 찬스네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조성이 다 돼 있는데 누가 결혼해서 애를 낳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흑수저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진 않다. 흑이 되고 싶진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것에 정부나 사회에서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거든요. 예. 힘들면 힘든 만큼 출산하고 싶으면 출산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그걸 자꾸 강요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걸 정부가 뭐 해주냐는 식으로 그걸 연결을 시켰는데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거든요. 정부가 있든 없든 정부가 관대하든 아니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출산하기 싫은 사람은 앞으로는 출산을 하라고 권하는 사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방법을 좀 가이드해주고 조금이나 미약 하나만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사회가 노력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인구학회 부회장이신데 네. 그런데 사실 국가가 나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애를 낳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할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건 어차피 개인의 그거는 선택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신가요? 그건 개인의 자유권을 네.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페널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함양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금전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정책적인 됐든 근데 돈이 안 드는 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돈이 안 드는 걸 굉장히 인색하게 해요. 예. 그것이 이제 차별적인 시각 그리고 평등적인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몇 분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면 박경선님 100m 달리기 사회 대한민국 아이를 낳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올렛님 여성의 사회생활도 보장해야 된다. 여자들의 인생 사회생활도 생각하는 게 있어야지. 여자들은 뭐 여성들은 살림 육아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영화표 관련돼서 제가 매번 뉴스룸 뒤에서 주곤 하니까요. MS님 아무나 당첨되길이라고 주셨는데 그냥 MS님 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아무나인 것 같아서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박경선님 100m 달리기 대한민국 아이를 낳겠냐 이 말씀하신 박경선님에게도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에폭스님 뒤에 봤네요. 그래프 장인이시네. 엑셀도 잘하실 듯이라고. 네, 근데 우리 김 PD가 엑셀은 못한다고 의견을 방금 줬습니다. 네, 오늘 대한인구학회 부회장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님과 함께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를 잠깐 해봤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여태까지 국가가 주도해서 출산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자체는 가상하고 기특하고 훌륭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청년들,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할지 결혼을 할지 비혼을 할지 선택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사회에 부합한 그런 우리의 정책 이전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도 출산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희는 연구로도 돕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말씀은 좀 새롭게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저출산 문제하면 국가가 뭘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돼 이게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부터 이제 담론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자꾸 국가가 그렇게 강요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너무 하지 마라.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고 대신 그냥 조용히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뉴스룸 D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금요일은 오픈 뉴스룸으로 뉴스룸 D 이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